어머니, 어제 제가 드린 대추차 다 드셨어요? 한 방울도 안 남기고요?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마침 사부인이 들르셨길래 줬지. 꿀떡꿀떡 원샷으로 다 드시고 가셨어. 그 순간 며느리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지더니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추차에 탄 것이 대추가 아니라 독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었죠. 자기 친정엄마가 그 독을 마셨다고 생각하니 미쳐 날뛰는 꼴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쓰러진 며느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3억짜리 보험금 노리고 시어머니 죽이려던 며느리,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일은 산전수전 다 겪은 김영자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을 겪는다지만 세상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더군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보던 끔찍한 배신이 제 인생에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40년을 종로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며 건물 한 채 올린 게 제 자랑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핏물 빼고 사골 고르고 손님 상대하며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제야 좀 편하게 살아보나 싶었는데요. 평생 가족만 보고 성실하게 살아온 제게 일어난 이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 답답한 속 좀 풀게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도 새벽 4시쯤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어요. 일은 평생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40년을 곰탕솥 앞에서 보냈으니 이 시간이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거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관절이 삐걱거릴 때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늙은 뼈다귀가 종로 한복판에 건물 한 채를 올렸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아픈 것쯤은 훈장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냉장고를 여는데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이 이른 시간에 누가 깨어 있는 걸까요? 며느리 수민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뭘 그리 열심히 보는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연신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 문 뒤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40년 장사를 하면 사람 보는 눈이 생깁니다. 손님이 밥값을 떼먹으려는지 진짜 배가 고파서 왔는지 눈빛만 봐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며느리한테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뭐라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수상했어요. 수민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얼른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내가 내 집에서 숨어야 하는 건지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민이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았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까지 반찬 가짓수가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셔도 좀 드셔야죠. 요즘 기력이 없어 보이세요. 수민이가 밥그릇을 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꿀을 바른 것처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달콤함이 거슬렸습니다. 숟가락을 들면서 슬쩍 수민이를 살폈습니다. 그 애는 제가 밥을 뜨는 걸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제 손에 꽂혀 있었습니다. 밥을 입에 넣는 순간 수민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밥을 씹으면서 고개를 들었더니 수민이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시작하더군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곰탕집에서 일하던 주방 이모들 생각이 났습니다. 손님 흉보다가 손님이 돌아보면 황급히 입을 다물던 그 모습이요. 저는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점심때쯤 안방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 넣어둔 비상금이 줄어 있었어요. 5만 원짜리 서너 장이 없어졌더군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따지기도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15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11장밖에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섬뜩해서요. 만약 수민이가 가져간 거라면 왜 하필 들키지 않을 정도의 적은 금액만 빼간 걸까요? 그 교묘함이 무서웠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성훈이가 퇴근했습니다. 현관에서 넥타이를 풀며 들어오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42살이 되도록 철이 덜 든 것 같아 속이 탔습니다. 수민이가 다가가 가방을 받아들고 애교를 부리자 성훈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우리 수민이 같은 여자 없어요.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저. 아들이 수민이를 바라보는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 눈에는 뭐가 씌인 게냐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하면 아들은 절대 제 편을 들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친구 말순이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수다를 떨다가 말순이가 불쑥 말했어요. 야, 너네 며느리 요즘 뭐하니? 왜? 아니, 내가 백화점 명품관에서 몇 번 봤거든. 남자 코너에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민이는 성훈이한테 옷을 사줄 형편이 못 됩니다. 맞벌이도 아니고 성훈이 월급으로 겨우 사는 형편인데요. 누구 만나는 것 같던? 글쎄, 남자하고 같이 있긴 하던데. 말순이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했지만 저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수민이 앞으로 온 카드 고지서였어요.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체라는 글자가 빨갛게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뜯어보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봉투를 원래 자리에 도로 꽂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빨간 글씨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민이가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자는 40쯤 되어 보였는데 반쯤 벗겨진 머리에 싸구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수민이가 뭔가를 내밀자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민이의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남자가 수민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게 보였어요.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뛰었습니다. 저녁에 수민이한테 슬쩍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아, 친정 엄마 병원 따라갔다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마트 주차장에서 그 애를 봤으니까요. 수민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수민이 방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 안에 약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상했어요. 오수민이 아니라 최민석이라는 남자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안 맞았지만 몇 번을 시도해서 겨우 찍었어요. 약 이름도 보였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왜 며느리 방에
낯선 남자 이름으로 된 수면제 봉투가 있는 걸까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민이가 급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친정 엄마가 몸살이래요. 죽 좀 써서 갔다 올게요. 그런데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요. 병문안 가는 며느리가 왜 이렇게 진한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떡칠하듯 하고 나가는 걸까요? 저는 나가는 수민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수민이 방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보석함이 보였어요. 결혼할 때 제가 해준 다이아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명 아래로 가져가 들여다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짜였습니다. 진짜 다이아는 빛을 받으면 무지갯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유리처럼 반짝거릴 뿐이었어요. 40년 장사하면서 손님들 팸을 맡아본 눈이 속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큐빅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진짜 반지는 어디로 간 걸까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전당포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불과 2주일 전이었어요. 금액은 200만 원. 맡긴 물건은 금반지와 목걸이. 제가 해준 예물이 전당포에 들어간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수민이가 외출한 틈을 타 옷장을 뒤졌습니다. 겨울 코트 깊숙한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펼쳐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사망보험 증권이었습니다. 보험금이 3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수익자 변경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수익자란에 오수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만든 건지, 도장은 어디서 가져온 건지,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는 정도가 아니라 제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복도에서 수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노인네가 꽤 오래 사네. 징글징글하게. 수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들려왔어요. 이번 달 넘기면 우리 끝이야. 알았어? 다음 주까지 어떻게든 해야 해.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수민이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 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웃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방법은 내가 생각해놨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방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 손발은 꽁꽁 얼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곱게 죽지 않는다. 40년 곰탕 장사로 이 악물고 살아온 인생인데 고작 며느리년한테 당할 순 없다. 이 년 내가 반드시 잡는다. 그 통화를 엿들은 뒤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수민이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노인네가 꽤 오래 사네. 징글징글하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도 이불을 뒤집었어도 그 싸늘한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어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보니 얼굴이 푹 꺼졌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수민이 앞에서 불면증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때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도 하고 한밤중에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창밖을 한참 들여다보기도 했어요. 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수민이가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숨겨진 기대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입꼬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 같았습니다. 요즘 통 잠이 안 온다. 가슴이 자꾸 벌렁거리고 눈만 감으면 천장이 빙빙 도는 것 같아.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민이의 눈이 반짝 빛나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연이 뭔가를 꾸미고 있구나.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수민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부산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요란했습니다. 냄비 뚜껑 여닫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믹서기 돌아가는 듯한 웅웅거리는 소리까지.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믹서기 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를 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특별한 거 준비했어요. 수민이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놓여 있었어요. 붉은 빛이 도는 걸쭉한 액체에서 달콤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대추를 푹 고아 만든 진한 차였어요. 이게 뭐냐? 대추차예요. 친정에서 가져온 토종꿀로 끓였어요. 어머니 불면증에 딱이래요. 마시면 잠이 솔솔 온다고 하더라고요. 수민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찻잔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밝던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붉은 차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게 마치 저승사자의 숨결 같았습니다. 고맙다. 근데 지금은 배가 불러서 나중에 마실게. 아이, 어머니. 따뜻할 때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식으면 맛도 없고 효능도 떨어진다고요. 수민이가 집요하게 권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 집요함이 수상했어요.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제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 알았다. 근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 배가 좀 거북해서. 저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부엌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물을 마시러 가는 것처럼 보이게요.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싱크대 위 스테인리스 주전자 표면에 뭔가가 비쳤어요. 거울처럼 번쩍이는 표면에 거실 쪽 모습이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제 찻잔 앞에 서 있었어요. 소파 뒤로 돌아가 찻잔을 집어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들린 것, 하얀 종이 봉투였습니다. 수민이가 고개를 좌우로 휙휙 돌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도둑고양이처럼 조심스러운 동작이었어요. 아무도 없다고 확인했는지 봉투를 뜯어 찻잔 위로 기울였습니다. 하얀 가루가 사라락 사라락 떨어졌습니다.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나 많은 양이었어요. 가루가 붉은 대추차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그 장면이 주전자 표면에 고스란히 비쳤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귀에서 뛰었습니다. 수민이가 숟가락으로 찻잔을 휘휘 저었습니다. 가루가 녹지 않을까봐 필사적으로 젓는 모습이었어요. 숟가락이 찻잔 벽에 부딪히며 딸랑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소파 쪽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변기 뚜껑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났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수면제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최민석이라는 남자 이름으로 된 그 약 봉투요. 며느리가 그걸 제 대추차에 탄 거였어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경찰을 부르고 싶었어요. 이년아, 내가 지금 뭘 한 거냐고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만약 제가 지금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수민이가 저를 힘으로 제압하고 억지로 그 차를 먹일 수도 있었어요. 38살 젊은 여자와 이른 노인이 힘겨루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들 성훈이는 아내 편을 들 테고 저는 노망난 노인 취급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어요. 화면에 손가락 끝이 미끄러져 엉뚱한 데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겨우 화면을 열고 메모장을 켰어요. 날짜와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히 적어두었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아서 전현을 잡아야 한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최대한 태연한 척 거실로 돌아갔어요. 수민이가 소파 옆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차 식기 전에 드세요. 수민이가 찻잔을 들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이 안에 독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그래, 고맙다. 근데 나 방에 가서 마실게. 누워서 마시면 더 편하거든. 아,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드세요. 제가 다 드시는 거 보고 설거지해야 하거든요. 수민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마시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였어요. 눈빛이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다 먹고 갖다 줄게. 걱정 마. 어머니. 수민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꾸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 참, 어머니. 뜨거울 때 드셔야 효과가 있다니까요. 여기서 드시고 가세요. 제가 정성껏 끓인 건데 시키시면 어떡해요. 우리는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수민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마실게. 저는 찻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수민이의 눈이 제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코끝에 달콤한 대추 향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묘하게 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톡 쏘는 화학약품 같은 냄새요. 평소 같으면 몰랐을 텐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 느껴지더군요. 저는 입술만 살짝 적시는 신용을 했습니다. 한 방울도 삼키지 않았어요. 달다. 맛있네. 다 드세요, 어머니.
알았어, 알았어. 근데 너무 뜨거워서 천천히 마실게. 넌 먼저 들어가 있어. 피곤하지? 수민이가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기기도 못했는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민이가 사라지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베란다로 나갔어요. 구석에 놓인 대형 고무나무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기울였습니다. 붉은 액체가 화분의 흙 위로 스며들었어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부었습니다. 찻잔 바닥에 하얀 가루 찌꺼기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저는 휴지로 그걸 조심스럽게 닦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빈 찻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어요. 가슴이 아직도 쿵쾅거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 문이 열리며 수민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다 드셨어요? 응, 다 마셨어. 맛있더라. 저는 빈 찻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수민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입이 귀에 걸릴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어요. 잘 주무실 거예요, 어머니. 푹 주무세요. 그 말이 영원히 잠들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40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목숨까지 노리다니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흰머리, 푹 꺼진 눈. 남들이 보기엔 그냥 연약한 노인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40년을 곰탕 장사하며 온갖 손님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밥값 떼먹으려는 양아치도 만났고 행패 부리는 취객도 만났어요. 그때마다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난 절대 곱게 안 죽는다. 2년 내가 잡는다. 반드시 내 손으로 지옥에 보내주마.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현의 꼬리를 밟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창밖이 희부옇게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느리를 한 방 먹여야겠다고요. 아침 7시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민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프라이팬에서 계란 굽는 소리가 지글지글 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수민이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저를 볼 줄 몰랐던 모양이에요. 어젯밤 대추차를 마셨으니 아직 골아떨어져 있을 거라고, 아니 영영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된 거예요. 저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으며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신용을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어휴, 어지럽다. 어젯밤에 잠을 너무 푹 잤더니 몸이 안 풀리네. 수민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아, 네. 대추차 효과가 있었나 보네요. 잘 주무셨어요? 응, 푹 잤어. 내가 끓여준 차가 좋았나 봐. 저는 식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민이가 밥상을 차려오는 동안 저는 슬쩍 수민이의 표정을 살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이 이리저리 굴러가고 입술을 계속 깨물더군요. 밥을 푸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내 계획대로 안 됐지. 어쩔 거니?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민이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빨래를 개다가 멈추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수민이가 거실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제 앞에 다가와 앉았어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를 캐내려는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가 드린 대추차 있잖아요. 응, 왜? 다 드셨어요? 한 방울도 안 남기고요? 수민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초조함을 감추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민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네, 그거요. 수민이가 침을 꿀떡 삼켰습니다.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온몸이 잔뜩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침 사돈 어른이 근처 지나다 들르셨길래 감기 기운 있어 보여서 내가 양보했지 뭐냐. 순간 수민이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숨도 안 쉬는 것 같았어요. 벼락을 맞은 사람 표정이 저랬을 거예요. 네, 뭐라고요? 내가 정성껏 끓인 거라고 했더니 사돈이 아주 고맙다고 하시더라. 꿀떡꿀떡 원샷으로 다 드시고 가셨어. 수민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순식간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경련을 일으키듯 떨렸어요. 엄마가요? 우리 엄마가 그걸 다 마셨다고요?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높아졌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목이 잔뜩 긁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왜? 문제 있어? 저는 일부러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수민이가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비틀거렸습니다. 식탁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아니, 그게 엄마가 여기 왔었어요? 언제요? 어제 저녁에. 내가 방에 들어가고 나서 잠깐 들렀어. 근처 마트에 갔다가 들렀다고 하더라. 수민이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허겁지겁 주워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화면을 누르는 손가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발 받아. 수민이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거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발을 동동 굴렸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렸어요. 뚜뚜뚜. 그 소리가 거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왜 안 받아? 엄마, 제발. 수민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어요. 내가 탄 게 뭔지 내가 제일 잘 알겠지. 내 친정엄마가 그걸 마셨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미쳐 날뛰는 거 아니겠어.
수민이가 갑자기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문을 열었어요. 왼쪽 오른쪽이 짝짝이었습니다. 어디 가니? 엄마한테요. 엄마 만나러. 수민이가 비명처럼 소리치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더니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현관문으로 다가가 문에 달린 작은 창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수민이가 복도 끝 계단 쪽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나.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분명 그 남자 마트 주차장에서 봤던 그 남자일 거예요. 최민석이라는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그놈이요. 큰일 났어. 우리 엄마가 그걸 마셨어. 어떻게. 수민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쥐어뜯으며 흐느끼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떨렸어요.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쾌감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래, 이년아. 내가 얼마나 독한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니? 내 손으로 내 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해봐라. 그 기분이 어떠냐?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며 수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눈밑이 시커멓게 얼룩져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어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민이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앞에 우뚝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싸늘했어요. 아까의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응, 왜? 엄마 만나고 왔어? 엄마는 여기 온 적이 없대요. 수민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그럴 리가. 엄마가 어제 하루 종일 찜질방에 있었대요. 수면실에서 잤다고요.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왜 거짓말하셨어요? 수민이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예상했던 거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눈을 멍하니 뜨고 허공을 바라봤어요. 입을 반쯤 벌리고 어리벙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중얼거렸어요. 사돈이 안 왔어? 그럼 내가 꿈을 꿨나? 수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꿈이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아니, 분명히 사돈이 와서 차를 마시고 갔는데. 아닌가? 가만, 내가 싱크대에 쏟았었나? 아까워서 어쩌지 하다가 그냥 버렸던가? 저는 일부러 머리를 극적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기억을 더듬는 신용을 했어요. 싱크대요? 그럼 그 차 어디 갔냐고요? 수민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멍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 수민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분노에서 의심으로, 의심에서 경멸로 저를 바라보는 눈에 업신여기는 기색이 떠올랐어요. 한심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많이 헷갈리세요? 날짜도 헷갈리고 사람도 헷갈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끔 내 이름도 생각이 안 나. 미선이었나, 미영이었나?
수민이에요, 어머니. 오수민. 수민이의 목소리에서 날이 빠졌습니다. 대신 묘한 안도감 같은 게 묻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노망이 났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차라리 다행이다.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 수민이. 그래, 수민이.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저는 일부러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수민이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요. 됐어요, 어머니. 들어가서 쉬세요. 수민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굳어있던 어깨에 힘을 풀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흠뻑 배어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녀는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로 판단했을 거야. 하나, 시어머니가 정말 치매가 와서 헛것을 봤다. 둘, 차를 마시긴 했는데 양이 부족해서 안 죽은 거다. 어느 쪽이든 저한테는 유리했습니다. 치매라고 생각하면 방심할 테고 양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다음에 더 많이 넣으려 할 거예요. 그러면 꼬리가 길어지고 저는 증거를 잡을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 연기를 해야겠다고. 전현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그래서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40년 곰탕 장사하며 별별 손님을 다 상대해봤습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협박범. 그들의 수법을 다 봐왔어요. 이제 제가 그 기술을 써먹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봐라, 수민아. 내가 아무리 교활해도 이 할망구 눈은 못 속인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본격적인 치매 연기에 들어갔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평생을 또렷한 정신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바보가 된 척하려니 온몸이 베베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아침 식탁에서 밥을 한 그릇 다 먹고 나서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수민이가 설거지하는 등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밥은 언제 줄 거냐? 배고파 죽겠다. 수민이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털썩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방금 다 드셨잖아요. 그릇도 싹 비우셨으면서요. 무슨 소리야? 나 아직 한 숟가락도 못 떴어. 저는 빈 밥그릇을 숟가락으로 탕탕 치며 생떼를 썼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고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을 부릅뜨고 수민이를 노려봤습니다. 수민이가 젖은 고무장갑을 낀 채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방금 된장찌개에 밥 말아서 드셨잖아요. 된장찌개? 무슨 된장찌개?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동자의 초점을 일부러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수민이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요. 어머니, 제 이름이 뭐예요? 이름? 미선이잖아. 수민이에요, 어머니. 며느리 오수민이요. 아, 수민이. 그래, 수민이. 저는 일부러 침을 살짝 흘리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입가에 침이 흐르게 내버려뒀어요. 굴욕스러웠습니다.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전현이 완전히 속아 넘어갈 테니까요. 수민이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증상을 기록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적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기의 수위를 점점 높여갔어요.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어두고 찾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화장실을 가다가 거실 한가운데서 멈춰 서서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내가 뭐 하려고 했지? 하고 중얼거렸어요. 밤에는 일부러 거실을 배회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성훈이 어디 갔지? 밥은 먹었나? 성훈아. 성훈이는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했어요.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온 집안이 깨어났습니다. 성훈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엄마, 저 여기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너 언제 왔어? 밥은 먹었니? 성훈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바지에 물을 살짝 묻혔습니다. 세면대에서 물을 적셔서 허벅지 안쪽에 묻힌 거예요. 소변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이게요. 수민이가 그걸 보더니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이고, 냄새. 경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입을 삐죽거리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정도 수모는 감수해야 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착착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수민이가 장을 보러 나간 어느 오후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안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곰탕집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줬던 분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사장님, 저 종로 곰탕집 김영자예요. 급한 부탁이 있어서요. 1시간 뒤 보안업체 직원이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거실 천장에 달린 화재 감지기를 가리켰어요. 저 안에 카메라 넣을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최신형 초소형 카메라가 있거든요. 화질도 좋고 소리도 녹음됩니다. 직원이 능숙하게 화재 감지기를 분해하더니 그 안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렌즈가 어찌나 작은지 눈을 씻고 봐도 모를 정도였어요. 안방에도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이 앱으로 실시간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녹화도 자동으로 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되니까 삭제될 염려도 없고요. 직원이 제 핸드폰에 앱을 깔아주었습니다. 저는 사용법을 꼼꼼히 익혔어요. 늙었다고 이런 것도 못 배우면 안 되니까요. 직원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민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어요. 입을 반쯤 벌리고 눈동자를 풀었습니다. 수민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하나의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수민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 수민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지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품 기름기 묻은 손가락으로 눌렀는지 자국이 선명했어요. 저는 그 자국을 보고 패턴을 유추했습니다. 40년 장사하며 손님들 행동을 관찰하던 습관이 도움이 됐어요. 3번 만에 잠금이 풀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빨리 해야 했어요.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쏴하고 들렸습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요. 저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연락처 중에 하트 표시가 붙은 이름이 있었어요. 민석 오빠. 그놈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노인네 언제 보내? 답답해 죽겠어. 조금만 기다려. 이번엔 확실하게 할 거야. 보험금 나오면 우리 제주도 가서 살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어요. 10장이 넘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민이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수민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검사 좀 받아보셔야 해요. 요즘 너무 깜빡깜빡하시잖아요. 아들 성훈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수민이 말이 맞아요. 한번 가보세요. 저는 모시기는 척 따라 나섰습니다.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어요. 이것도 제 계획의 일부였거든요. 공식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아두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을 테니까요. 병원 신경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어르신,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2023년인가요? 올해는 2025년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2년이나 틀렸어요. 혹시 손자 이름은 기억나시나요? 손자요? 손자가 있었나?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검사에서는 손을 일부러 덜덜 떨며 삐뚤빼뚤하게 그렸습니다. 시계를 그리라고 했는데 숫자를 엉뚱한 위치에 넣었어요. 숫자 거꾸로 세기에서도 중간에 멈추고 뭐 하는 거였죠? 하고 물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소견을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수민이가 걱정하는 척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선생님, 많이 심한가요? 어떡해요, 우리 어머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척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수민이가 타준 치매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삼키는 신용만 하고 혀 밑에 숨겼어요. 수민이가 돌아서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뱉어버렸습니다. 대신 미리 사둔 비타민제를 먹었어요. 약통 모양이 비슷해서 바꿔치기 하기 딱 좋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 숨어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홈캠 앱을 열어 낮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어요. 수민이가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판정 받았어. 이제 서류 작업 들어가면 돼. 잘 됐네. 그럼 언제쯤 끝낼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확실하게 할 거야. 저는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뒀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생긴 거였습니다. 다음 날 수민이의 친정엄마 정 여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정 여사가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아이고 사돈. 치매라며? 내가 들었어. 다 들었어. 정 여사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 감정하듯이요. 눈빛이 탐욕스러웠어요. 사돈, 몸이 안 좋으시면 건물 관리가 힘드시겠네. 내가 대신 관리해드릴까? 어차피 기억도 못하실 텐데. 정 여사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수민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그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요. 두 모녀가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침만 흘렸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정 여사가 돌아간 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어요. 수민이가 제 핸드폰을 숨겨버린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잃어버리실까봐 제가 보관할게요. 수민이가 제 핸드폰을 가져가 버렸어요. 저는 당황한 척했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기계를 하나 마련해뒀거든요. 보안업체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산 거예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밤이 되면 그 공기계로 홈캠 영상을 확인했어요. 수민이는 제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수민이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졌어요.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대놓고 안방 서랍을 뒤지더군요. 귀금 속을 찾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기억 못할 거라는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민이가 갑자기 제 등을 세게 때렸어요. 손바닥으로 찰싹 소리가 나게요. 어머니, 빨리 좀 움직이세요. 느려 터져서 아팠습니다. 등짝이 얼얼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나중에 화장실에서 옷을 걷어보니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겉으로 보면 치매 걸린 불쌍한 노인이겠지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기다려라, 수민아. 내가 덫에 걸리는 날이 머지 않았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민이의 태도가 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노골적으로 학대하더니 이제는 다시 친절해졌습니다. 밥상도 잘 차려주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어요. 아침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또 뭔가를 꾸미고 있구나. 40년 장사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갑자기 친절해지는 사람은 뭔가 속셈이 있다는 거요. 외상값 안 갚겠다고 도망가려는 손님이 꼭 그랬거든요. 갑자기 인사성이 밝아지면 며칠 뒤에 야반도주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수민이가 죽을 쑤어왔습니다. 호박죽이었어요.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노란 빛깔이 먹음직스러웠어요. 어머니, 요즘 소화가 안 좋으시다면서요. 호박죽 쑤었어요. 단호박으로요.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아요. 수민이가 죽그릇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미소가 너무 환했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오히려 그게 수상했어요. 저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 가까이 가져갔어요.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달콤한 호박 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쓴 냄새였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제 코는 놓치지 않았어요. 40년 곰탕집을 하며 수천 가지 재료를 다뤄봤어요. 제 코는 어떤 요리사보다 예민했습니다. 고기가 상하기 하루 전에 냄새만 맡고도 알았거든요. 이건 분명 호박죽 냄새가 아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기만 하고 삼키지 않았습니다. 혀끝으로 맛만 살짝 봤어요. 달콤한 맛 뒤에 쌉쌀한 뒷맛이 남았습니다. 양맛이었어요. 천천히 씹는 신용을 하며 수민이를 살폈어요. 수민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슬금슬금 저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하듯이요. 어머니, 맛이 어떠세요? 달아요? 응, 달아. 맛있네. 저는 대답하면서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는 척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입에 넣었다가 휴지에 뱉어냈습니다. 무릎 위에 휴지를 펴놓고 몰래 뱉은 거예요. 손이 떨렸지만 티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죽그릇이 거의 비어갈 때쯤 저는 일부러 고개를 떨궜습니다. 졸린 척했어요. 눈꺼풀을 반쯤 내리고 몸을 흔들흔들했습니다. 어휴, 갑자기 졸리네. 눈이 감기네. 수민이의 눈빛이 반짝 빛났습니다. 기대에 찬 눈이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면 들어가서 주무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아니야, 여기서 잠깐만. 저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며 자는 척했어요. 코까지 골았습니다. 쿨쿨, 쿨쿨. 평소에 잘 때 내던 소리를 흉내냈어요.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민이었어요.
슬리퍼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앞에 멈춰 섰어요. 숨을 죽이고 저를 내려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수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들었네. 효과 빠르다.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참았어요.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민이가 부엌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물소리 사이로도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빠 나야. 드디어 먹였어. 이번엔 양을 2배로 넣었어. 아까보다 빨리 들었어. 저는 눈을 실눈으로 떴습니다. 수민이가 부엌에서 창밖을 보며 통화하고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응, 오늘 밤 자다가 그냥 갈 거야. 내일 아침에 발견하면 되지. 늙으면 그런 거라고 하면 돼.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번엔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였어요. 양을 2배로 넣었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까치발로 걸었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 구역질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삼킨 게 있을까 봐요. 우액, 우액. 위산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토하고 나니 한결 나았습니다. 저는 세면대에서 입을 헹구고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지친 눈. 이름 먹은 늙은이의 모습이었어요. 분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공기계를 꺼내 홈캠 앱을 켰어요. 다행히 수민이의 통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까지 선명하게요. 천장에 달린 화재 감지기가 제 몫을 톡톡히 해준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다음 날 오후 수민이가 마트에 간 사이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에 갈까 하다가 멈췄어요. 아직은 시기상조였습니다. 증거가 더 확실해야 했어요. 홈캠 영상과 카톡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거든요. 경찰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치매 걸린 노인네 헛소리라고 넘길 수도 있었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종로로 갔습니다. 40년간 곰탕집을 했던 그 거리요. 낯익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골목 구석구석이 다 기억났습니다. 한의원이 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의사 선생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곰탕집 할 때 허리 아프면 늘 찾아가던 곳이었습니다. 아이고, 영자씨. 오랜만이네요. 웬일이세요? 박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저는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다 말했습니다. 비상금이 없어진 것부터 대추차에 약을 탄 것, 보험금 서류, 어젯밤 호박죽까지 1시간 가까이 말했어요. 박 원장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지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영자씨, 그게 정말이에요? 며느리가? 네, 원장님. 저 지금 증거도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 원장님이 영상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분명히 살인미수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직은 안 돼요. 제가 치매 진단을 받았거든요. 경찰이 제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박 원장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여기 음식을 가져오세요.
제가 아는 약학대 교수님한테 보낼게요. 성분 분석을 하면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요. 과학적인 증거는 법정에서도 힘이 세요.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대신 조심하세요. 절대 티내면 안 돼요. 전현이 눈치채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증거를 인멸하거나 더 과격한 방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니 수민이가 아직 안 왔더군요.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가서 남은 호박죽을 찾았어요.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일부를 작은 밀폐용기에 덜어 가방에 넣어뒀어요. 나중에 박 원장님께 갖다 드릴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생각했어요. 성훈이한테 말해야 하나. 내 아내가 내 엄마를 죽이려 한다고.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훈이는 수민이를 사랑하니까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어요. 저보다 수민이 편을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엄마가 치매라 헛소리한다고 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 날 죽이려는 여자 편을 든다면 그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싸우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혼자서. 며칠 뒤 박 원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자 씨, 분석 결과 나왔어요. 호박죽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어요. 수면제 성분이에요.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었대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예요? 네, 분석 보고서도 있어요. 이거면 경찰도 무시 못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완벽해졌어요. 홈캠 영상, 카톡 내용, 그리고 과학적 분석까지.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통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전현의 공범, 그 최민석이라는 놈의 정체도 밝혀야 했습니다. 둘이 공모한 거니까요. 그놈이 빠지면 증거가 약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기계로 수민이의 카톡을 다시 살펴봤어요. 예전에 캡처해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최민석이란 놈과 나눈 메시지 중에 주소가 보였어요. 약속 장소를 정하는 대화였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무슨 오피스텔 같았어요. 저는 그 주소를 메모해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곳을 찾아가 볼 생각이었어요. 위험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그놈이 어떤 놈인지, 어디서 뭘 하는 놈인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민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수줍게 웃던 그 얼굴.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하던 그 목소리. 다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기다려라, 수민아. 이제 슬슬 그물을 조여야겠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역삼동으로 향했습니다. 수민이가 성훈이 회사에 도시락을 가져다 준다며 나간 틈을 탔어요.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다녀와야 했어요. 저는 낡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선글라스도 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마치 첩보 영화에 나오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름 먹은 할머니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웃음이 나오면서도 씁쓸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역삼역에 내렸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양복을 입고 빠르게 걸어가더군요. 저는 메모해둔 주소를 보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이 보였어요. 20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창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쓴 커피를 홀짝이며 건물 출입구를 지켜봤어요. 손에 핸드폰을 쥐고 언제든 사진을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건물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섰습니다. 외제차였어요. 번쩍거리는 차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어요. 마트 주차장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최민석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멀어서 얼굴이 잘 안 나왔지만 차 번호판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예요. 민석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섰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했어요. 경비실이 있었지만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화장실에 간 모양이에요. 저는 주민인 척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편함이 늘어서 있었어요. 금색 번호판이 달린 우편함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해둔 호수를 찾았어요. 1507호. 우편함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민석?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수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오수민.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둘이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 집에서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밤에는 이 남자 집에서 잠을 잤던 거예요. 아들 성훈이가 야근하는 날이면 여기로 왔겠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됐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건물을 나왔어요. 맞은편 카페로 돌아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시키고 기다렸어요. 2시간쯤 더 지났을까요? 민석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웬 중년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염색해서 갈색이었고 옷차림이 화려했어요. 민석이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차에 태웠어요. 둘이 입을 맞추는 게 보였습니다. 꽤 오래 입을 맞추더군요. 저는 또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초점이 안 맞았지만 몇 장은 제대로 찍혔습니다. 수민이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여자였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수민이 말고도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여러 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그 많은 여자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 남자의 정체를요. 이 남자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돈 많은 여자를 꼬셔서 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이요. 꽃뱀의 남자 버전인 거예요. 수민이도 그 먹잇감 중 하나였던 거예요. 아니, 잠깐. 수민이가 먹잇감이라고요?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수민이는 돈이 없었어요. 결혼할 때 지참금도 거의 없었거든요. 친정이 형편이 어렵다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왜 민석이가 수민이한테 붙었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저요. 제 재산이요. 민석이는 수민이를 이용해서 제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저를 죽이고 보험금과 건물을 챙기려고요. 수민이는 그 계획에 동참한 공범이었던 거예요.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이 악질들이 40년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이딴 식으로 빼앗으려고 했다니요. 새벽부터 밤까지 곰탕 끓이며 번 돈이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을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인 것 같았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혹시 누구 찾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여기 계시던데요. 저 카페에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건가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치매 연기가 도움이 됐습니다. 아, 나 여기 우리 집 아니야? 1507호. 근데 열쇠가 안 맞아서. 1507호요? 거긴 최민석 시댁인데요. 어르신 혹시 길을 잃으셨어요? 남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썹을 찌푸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저는 더 멍청한 척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여기가 종로 아니야? 우리 집이 종로인데. 아니요, 여긴 역삼동이에요. 강남구요. 어르신,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보호자?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우리 아들이 누구더라?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을 떨며 머리를 극적였어요. 남자가 한숨을 쉬더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연락해 드릴게요. 거기서 보호자 찾아드릴 거예요. 아니야, 됐어. 내가 알아서 갈게. 저는 손을 뿌리치고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남자가 뒤에서 어르신, 잠깐만요. 하고 불렀지만 무시했어요. 골목을 돌아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을 번쩍 들었더니 택시가 멈춰 섰어요. 기사님, 종로구 평창동이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심장이 아직도 쿵쾅거렸습니다. 위험했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수민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민이가 달려왔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경찰에 신고할 뻔했어요.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의심하는 눈이었어요. 저를 째려보듯이 쳐다봤습니다. 나 산책 갔다 왔어. 날씨가 좋아서. 산책이요? 어머니가요? 혼자서요? 수민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훑어봤습니다. 저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오늘 알아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수민이와 민석이는 같이 살고 있었어요. 오피스텔 우편함에 두 사람 이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둘은 단순한 불륜관계가 아니었어요. 둘째, 민석이는 여러 여자를 상대하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오늘 만난 중년 여자가 그 증거였습니다. 돈 많은 여자를 꼬셔서 재산을 뜯어내는 수법을 쓰는 놈이었어요. 셋째, 저는 그놈들의 표적이었어요. 제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어요.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수민이가 우리 아들과 결혼한 것부터가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5년 전 맞선을 볼 때부터 저를 노린 거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때가 됐어요. 그날 밤 저는 박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예요. 오늘 중요한 걸 알아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오피스텔, 우편함, 또 다른 여자. 박 원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 씨,
이건 조직적인 범죄예요. 경찰에 가야 해요. 제가 아는 형사가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강력반 소속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말이 맞았어요.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어요, 원장님. 형사분 연락처 주세요. 내일 오전에 연락드릴게요. 형사님이 직접 영자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증거 자료도 다 가져가세요. 영상이랑 사진이랑 성분 분석 결과까지. 네, 알겠어요. 원장님, 정말 고마워요. 원장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무슨 말씀을요? 40년 단골인데. 곰탕집 하실 때 허리 아프면 맨날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신세 갚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긴 싸움이었습니다. 비상금이 없어진 걸 발견한 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요. 독이 든 대추차를 피하고 치매 연기를 하고 홈캠을 설치하고 호박죽을 토해내고 이름 먹은 노인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경찰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악몽 같은 나날도 끝이 나겠죠.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라, 수민아. 그리고 최민석. 너희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종로경찰서 강력반을 찾아갔습니다. 박 원장님이 소개해준 형사는 이정호라는 사람이었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턱이 각졌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이 믿음직스러웠어요. 어르신, 박 원장님한테 대략 들었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비상금이 없어진 것부터 다이아 반지가 큐빅으로 바뀐 것, 3억 원짜리 보험 서류, 대추차에 약을 탄 것, 호학주까지 1시간 가까이 말했습니다. 목이 마르고 입술이 바짝 탔지만 쉬지 않고 말했어요. 이 형사가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펜을 빠르게 움직이며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습니다. 날짜는 언제였는지, 시간은 몇 시쯤이었는지 정확하게 물었어요.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요. 저는 가방에서 공기계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서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공기계에는 홈캠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카톡 캡처 사진, 멍 자국 사진, 그리고 성분 분석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 형사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우리 집 거실이 나왔습니다. 수민이가 소파에 앉아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오빠, 나야. 드디어 먹였어. 이번엔 양을 2배로 넣었어. 이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도 있으니 증거가 확실하네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며칠만 더 집에서 버텨주셔야 해요. 저희가 공범까지 한꺼번에 잡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최민석이라는 자, 전과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동시에 잡아야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며칠 더 못 버티겠어요. 한 달을 버텼는데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고 있을게요. 절대 티 내시면 안 됩니다.
평소처럼 치매 연기를 계속하세요. 저희가 연락드리기 전까지요. 행동이 갑자기 달라지면 눈치챌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민이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섬뜩하던지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이에요? 응, 그냥 산책 좀. 저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곧 끝난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평소처럼 치매 연기를 계속했어요. 밥 먹고도 안 먹었다고 우기고 수민이 이름을 틀리게 부르고 화장실 가다가 멈춰 서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밤에는 거실을 배회하며 성훈이를 찾는 척했어요. 수민이는 완전히 방심한 것 같았어요. 저를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어도 대놓고 핸드폰 통화를 하더군요. 목소리도 낮추지 않았어요. 오빠, 이번 주말에 거기 갈게. 응, 보고 싶어. 노인네는 이제 곧이야. 조금만 기다려. 저는 듣고도 못 들은 척했어요. 눈을 감고 졸은 척했습니다. 주먹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오후 3시 이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저녁 7시에 진행합니다. 집에 계세요. 최민석 전과 조혜결과 사기죄 전과가 3번 있더라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드디어 오늘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녁 6시 성훈이가 퇴근했습니다. 수민이가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불고기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척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티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숟가락을 꽉 쥐었어요. 성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입맛이 좀 나아요? 응,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훈이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곧 아들 앞에서 아내가 체포당하게 생겼으니까요. 7시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딩동. 수민이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어요. 누구지? 경찰이래. 성훈이가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이 형사와 다른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도 있었어요.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로경찰서 강력반 이정호입니다. 오수민 씨 계십니까? 성훈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아내요? 무슨 일이신데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성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문틀을 잡았어요. 수민이가 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살인미수라니. 미쳤어요? 이 형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수민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수민 씨, 당신은 시어머니 김영자 씨를 독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민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신고한 거예요?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멍한 표정을 벗어던졌어요. 똑바로 수민이를 마주봤습니다. 그래, 나야. 내가 신고했어. 수민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치매 아니었어요? 다 연기였어요? 그래, 다 연기였어. 내가 대추차에 약 탈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수민이가 뒷걸음질 쳤어요.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냄비 반사로 내가 약 타는 거 다 봤어. 호박죽도 다 알고 있었고, 내 핸드폰 카톡도 봤어. 최민석이한테 보낸 거 다 봤다. 수민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다리가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털썩 소리가 났습니다. 성훈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며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민아, 이게 무슨 소리야? 설명해봐. 제발. 수민이가 성훈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여보, 이거 오해야. 어머니가 치매라서 헛소리 하시는 거야. 날 믿어. 헛소리라고? 이 형사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민이가 통화하는 장면이었어요. 거실에 수민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나야. 드디어 먹였어. 이번엔 양을 2배로 넣었어. 오늘 밤 자다가 그냥 갈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성훈이가 영상을 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민아, 이게 정말이야? 내가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수민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였습니다. 이 형사가 수민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차가운 금속 소리였습니다. 최민석도 지금 역삼동에서 동시에 체포 중입니다. 둘 다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공모 혐의입니다. 수민이가 끌려나갔습니다. 슬리퍼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수민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쳐다봤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성훈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저는 성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들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내 잘못 아니야. 우리 모자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거실에 우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성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어요. 혼자서 어떻게 버텼어요? 버텨야 했어. 살아야 했으니까.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같이 싸웠으면 됐잖아요. 저는 성훈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에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수민이 편을 들까봐. 엄마가 치매라 헛소리한다고 할까봐. 성훈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그렇게 보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전현이 너무 교활했던 거야. 저는 성훈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성훈이가 저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다 줬어요. 엄마, 오늘 푹 쉬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독이 든 음식을 피하고 치매인 척하고 증거를 모았어요. 이름 먹은 노인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어요.
40년 곰탕 장사로 단련된 근성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베개를 적셨어요.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겼어요. 살아남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딱딱한 나무 의자가 엉덩이를 눌렀어요. 법정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 기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수민이와 민석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둘 다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석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했어요. 예전에 그 화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법정에 끌려 나온 뒤로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오수미는 살인미수죄 및 보험사기 공모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민석은 살인미수 공모죄 및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이 바쁘게 뭔가를 적었습니다. 수민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방청석에서 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우리 딸이 왜? 법원 경위가 정 여사를 제지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어요. 분노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어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성훈이가 제 옆에서 팔을 잡아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했어요. 법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 여사였습니다. 수민이의 친정엄마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김 여사, 잠깐만요. 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눈밑이 시커멓게 얼룩져 있었어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 딸을 감옥에 보냈어. 저는 정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따님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2번이나요. 대추차에 수면제를 타고 호박죽에도 탔어요. 그게 다 돈 때문이잖아. 당신이 재산을 안 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늙은이가 뭘 그리 움켜쥐고 있어?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수민이와 한통속이었던 거예요. 건물 관리해주겠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지킨 것뿐이에요. 더 할 말 없어요. 성훈이가 제 팔을 잡고 정 여사를 지나쳤어요. 정 여사가 뒤에서 두고 봐 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스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법원 앞 가로수에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꽃 향기가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다. 아직 생각 안 해봤네.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저는 성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성훈이는 많이 변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에 저를 찾아왔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시장도 같이 보고 공원도 같이 산책했습니다. 수민이 일 때문에 회사에서도 힘들었을 텐데 내색하지 않았어요. 고맙다, 성훈아. 근데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엄마, 진짜야. 40년 넘게 혼자 식당했잖아. 혼자 있는 게 익숙해. 오히려 누가 있으면 불편해. 성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눈썹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어 보였어요. 대신 자주 와. 밥 해줄게. 엄마 곰탕 먹고 싶지? 사골 푹 고아서 끓여줄게. 네, 엄마. 자주 올게요. 매주 올게요. 약속해요. 성훈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오랜만에 종로를 찾았습니다. 40년간 곰탕집을 했던 그 거리예요. 골목 입구에 서니 옛날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사골 끓이는 냄새, 파 써는 냄새. 지금은 다른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은 바뀌었지만 건물은 그대로였어요. 붉은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5살에 이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성훈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험금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저는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을 끓이고 밤 11시에 문을 닫았어요.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손가락마다 화상 자국이 생겼어요. 뜨거운 국물이 튀어서요. 허리도 굽었고요. 무릎 연골도 다 닳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건물도 샀으니까요. 박 원장님이 한의원에서 나오시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아이고, 영자 씨, 여기 웬일이에요? 원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냥 옛날 생각나서 나왔어요. 재판 잘 끝났다면서요? 뉴스에서 봤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다 원장님 덕분이에요. 원장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성분 분석도 형사님 소개도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박 원장님이 손을 저었어요. 제가 뭐려? 영자 씨가 용감하셨던 거죠. 이른에 그 고생을 혼자 하셨잖아요. 점심 드셨어요? 제가 살게요. 우리는 근처 설렁탕집에 갔어요. 뜨끈한 국물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영자 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계획 있으세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쉬고 싶어요.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제주도 같은데. 바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여행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40년 동안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갔습니다. 식당이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명절에도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먹을 곳이 없다고 하니까요. 괜찮은 생각이네요. 한번 가볼까? 그러세요. 이제 좀 사세요. 40년 일했으면 됐잖아요.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앞을 지나갔어요.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매물 안내가 눈에 들어왔어요. 곰탕집 털을 팔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 인생 전부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팔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봤어요. 예전에는 바빠서 한 번도 안 갔던 곳이었습니다. 경로당에는 저 또래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화투를 치고 수다를 떨고 체조를 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구경만 했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새로 이사 오셨어요? 아니요. 이 동네 오래 살았는데 처음 와봤어요. 식당에서 바빴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이제 은퇴하셨어요? 네, 뭐 그런 셈이에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 오면 심심하지 않아요. 친구도 사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저는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멀리 산 능선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구름이 분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석 달 전이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차가운 땅 속에 누워 있었겠죠. 수민이가 원하던 대로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제 힘으로요.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 가족도 친구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단단하게, 똑똑하게,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훈이었어요. 엄마, 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곰탕 끓여주실 거죠? 그래, 기다릴게. 사골 미리 사놓을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첫 번째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밤이 오고 있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둠 뒤에는 반드시 새벽이 오니까요. 저는 70살 김영자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종로 곰탕집 할머니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일은 경로당에 다시 가볼 생각이에요. 모레는 아들이 오니까 곰탕을 끓여야 합니다. 다음 달에는 제주도 여행도 가볼까 해요. 바다가 보고 싶어요.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저는 그 해를 맞이할 겁니다. 당당하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누가 뭐래도 끝까지 나를 지키세요. 늙었다고 무시당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직 안 죽었잖아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